짧게나마 배워보는 교사교육. 재밌죠? 교사교육. 안녕하세요, 조상은입니다. 교회 교사교육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살펴봤듯이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의 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을 갖는 교사가 되기 위하여서 어떠한 원리나 법칙을 그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가지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교사의 원리랑 교육의 원리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활동의 원리, 전달의 원리, 마음의 원리, 이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살펴본 교사의 원리랑 교육의 원리를 저 스스로에게 좀 적용을 해보니 많이 우울해지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 교사교육 때문에 교사에 관한 여러 책들을 읽고 있거든요. 저도 교사이니까 제 스스로를 이 책의 내용과 한번 반추를 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 책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내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함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괴롭기도 하고 그래서 자존감이 좀 낮아지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과연 교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괴감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살펴본 교사의 원리랑 교육의 원리도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좀 적용이 많이 어렵긴 해요. 물론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은 적용이나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까지 다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원리만 좀 다루면서 적용이나 실천은 본인의 상황과 여러 여건에 맞게끔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그렇게 하는 걸로 좀 삼아 보면서 우리는 책들 하나하나의 내용을 좀 요약하고 그에 대한 리뷰를 좀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괴로움이 조금 있었긴 하죠. 그래서 교사의 원리랑 교육의 원리란 이런 여러 가지 원리들을 살펴볼 때 지금 제가 보니 하워드 핸드리스 박사는 먼저 우리에게 이 세팅을 원하거든요. 그냥 교사로서 열정을 품어야 되는 교사, 그리고 교사로서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 교사에 대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 그리고 이 아이들을 좀 잘 가르치도록 열정이 있는 것이 이미 세팅된 상태에서 그런 세팅된 교사가 그렇다면 나의 열정을 그리고 잘 가르치려고 하는 이 의욕을 어떠한 원리를 배워가면서 이것을 익혀나가야 할까에 대한 전제를 달고 이런 원리들을 소개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런 열정이 탑재한 채 어떤 기본 세팅이 된 채 이 원리들을 하나씩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어느 정도 또 도움과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활동의 원리부터 마음의 원리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번째는 활동의 원리입니다. 활동의 원리는 이러한 타이틀로 시작하거든요. 최대의 학습은 최대의 참여에서 나온다. 저번에 살펴본 게 이제 그 교육의 원리였잖아요. 교육의 원리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교수법이 정해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 따라서 지금 이 3번째 활동의 원리가 나온 건데 그러한 학생들이 최대한으로 잘 참여하게 하기 위해선 그리고 잘 배우게 하기 위해선 그 아이들의 최대한 참여를 이끌어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제 목표를 두는 이유가 하워드 핸드리스 박사는 교육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목적을 둬야 하고 목표를 둬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이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가져다 주려면 학습 효과가 좋아야 하는데 이런 학습 효과가 좋으려면 그 학생들에 대한 참여를 많이 일으켜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된 거예요. 변화를 가져다 주는 학습, 그 학습은 곧 최대의 참여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최대의 참여, 학생들을 참여하게 하는 것을 바로 활동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의 원리라는 타이틀이 생기게 된 거죠. 그 아이들을 활동으로서 많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최대의 학습 효과를 일으키고 그것을 결국 이 학생들을 변화시키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말을 인용하죠. 들으면 잊어버리고 보면 기억하지만 행하면 그것을 이해한다.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잊어버리고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면은 이제 삶에서 익혀지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 데까지 이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리서치도 또 인용을 하는데요. 그냥 듣기만 하면 들은 것에서 10%만 기억을 하게 되고 듣고 보면 50%, 그리고 듣고 보고 행하면 90%라고 얘기를 하는 리서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저대로 되진 않겠죠. 우리가 늘 항상 들었을 때 10%도 기억 못할 때도 있을 테고, 듣고 본다고 50%다 기억하는 것도 아닐 테죠. 그리고 행한다고 90%다 기억하는 것 또한 아닐 겁니다. 여러 상황과 여러 요건과 그 당사자에 따라 많은 것이 얽히겠지만, 이 리서치를 한번 보여주면서 듣고 보고 행하는 것까지 가면 얼마나 큰 학습 효과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행함의 결과는 이해를 넘어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라는 이 명제를 하워드 핸드리스 박사는 계속 갖고 있어요. 변화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시키려면 어쨌든 학생들을 잘 학습하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참여가 필요하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우리의 교육은, 교사로서의 가르침은 그것을 사용하고 활동을 통해 익히게 할 수 있는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결국 기독교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에 대한 전달이 아니라 그 사람이 능동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그 알매에 대해서 순종하고 삶으로 행하는 것까지로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참여하려면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활동은 아무 활동이나 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또 하나 의견을 답니다.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된다는 자각을 가지고 아무 활동이나 다 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활동은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올바른 변화를 가져다 주는 목적을 이루려면, 그런 목표를 이루려면 이 활동이 의미 있는 활동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의미 있는 활동이란 무엇인가? 하워드 핸드리스 박사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의미 있는 활동은 이렇게 5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압이나 독재가 아닌 지도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정해주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 모든 목표나 끝까지, 결과까지 다 설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길을 열어두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다를 수 있고 참여하는 학생들의 태도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독재하고 강압하려 하지 말고 길을 열어둬서 아이들 스스로가 어떤 하나의 틀 속에서 지도만 제공받고 본인 스스로 마음껏 그 활동을 해 나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활동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능과 적용을 하는 활동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배운 것을 활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배운 교육에 대한 내용과 활동하는 것이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배운 것을 그대로 적용해보는, 배운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익혀보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계획된 목표를 가진 활동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표에 대한 설정 없이 그냥 활동을 자체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정말로 그 활동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이 활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를 정확히 한 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활동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도 관심을 두는 활동인데요. 그 활동을 하되 활동에 대한 결과, 그것이 승부욕이 됐든 뭐가 됐든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만 활동을 하지 말고 활동하는 그 과정들을 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정의 중요성도 좀 익힐 수 있는 활동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이루는 것에만 활동을 삼게 되면 그 결과 자체만 몰두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 활동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임을 사람들이 알아야 나중에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결과만 몰두하게 되면 결과가 잘 생각보다 안 열리게 되면 자기는 실패했고 이것을 내가 왜 하나, 왜 했나 라는 자괴감이 들잖아요. 근데 결과가 만약에 안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정 중에 의미 있는 활동임을 알면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과정들을 스스로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문제 해결 상황을 포함하는 활동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교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가져다 주는 여러 활동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의 어떤 문제를 교사가 또 미리 잘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이것이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한 하워드 핸드리스 박사의 5가지 소개이고요. 이런 활동을
이례적으로 한번 하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나 한번 했으니까 됐어 라는 게 아니라 계속 가라. 이 활동들 의미 있는 활동이라면 그것을 반복적으로 한 번 한다고 해서 익혀지지 않으니까, 한 번 한다고 해서 중요성이 바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한 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삼고 있는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이 활동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잘 학습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도 이렇네요. 활동을 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저도 교사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 학교 교사들은 교사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시간이 굉장히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 분반 공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아이들은 또 많이 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충분한 준비할 시간이 평소에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활동의 원리가 과연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저도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 교회에 대한 여러 상황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제대로 교회에서 제공해 주지 않는 이상, 그리고 교사들이 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 시간과 어떤 능력이 좀 갖춰지지 않는 이상은 활동의 원리를 적용하기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 것이 저의 또 리뷰이긴 합니다. 교사에 대한 여러 교회 교육의 환경이 많이 변해야만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의 원리를 어쨌든 우리가 좀 잘 가지고 있어야 최대한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에 대한 토대가 마련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별로 이것이 여건만 좀 된다면 그 기회가 왔을 때 활동을 통하여서 애들을 최대한으로 한번 참여하게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좀 잘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네 번째는 전달의 원리입니다. 이제 활동의 원리를 지나서 전달의 원리로 왔는데요. 전달의 원리도 이러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전달은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굉장히 또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전달을 잘 해야 되니까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전달을 잘 못하면 그 내용이 잘 그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게 되잖아요. 우리도 다 경험했듯이,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경험했듯이 대학교나 대학원에 아무리 훌륭한 어떤 전적을 가진 교수님이 있어도 교수법이 탁월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굉장히 심심해하고 고루해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쫓아오지도 못하잖아요.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티칭이 있어야 그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고스란히 전달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곤욕스럽게 되죠. 그런 면에서 설교가인 저도 전달의 원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신경 써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의미 있는 부분인데요. 전달은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라고 하면서 6가지로 우리에게 포인트를 짚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로 전달이 잘 되려면 다리 놓기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리 놓기는 학생들과 교사 간에 공통점과 접촉점을 이렇게 하나 마련하는 건데요. 어떤 공통점이 없으면,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그 교사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떤 접촉점이 없으면 이것이 우리가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전달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나의 이 교사의 말을 들으려면, 교사의 가르침을 들으려면, 그 전달을 제대로 집중하게 하려면 그들 사이에 다리가 놓아져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공통점을 찾게 되고 접촉점을 마련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로 교사가 학생을 찾아가서 그들과 놀기도 하고 밥 먹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공통분모와 접촉점을 실질적으로 찾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고 같은 추억거리가 쌓다 보니까 다리 놓기가 마련되는 거고, 이럴 때 전달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에요. 지정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생각과 감정과 행동, 즉 교사는 전달을 할 때 내가 진짜로 생각하는 바, 그리고 내가 진짜로 마음에 품은 바, 그리고 내가 진짜로 행동하는 바를 전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나 행동이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가짜인지 학생들이 분명히 아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그리고 모순이 있는 것인 것을 아니까 전달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선은 생각하고 진짜로 느끼고 진짜로 행동하는 바를 가르치고 전달해야 전달의 효과가 올라간다는 거고, 또한 그들에 대한 생각과 감정과 행동도 생각해야죠. 나만 막 열띠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생각, 아이들의 감정, 아이들의 행동도 다 고려하면서 전달을 해야 서로가 진심이 맞아지면서 그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다 일치가 되면서 전달은 더 효과를 발휘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말로 전달하는 건데요. 이러한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갖춰지게 될 때 이것은 결국 이제 말로 표현하면서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로 제대로 잘 전달을 해야 전달이 가능한 건데, 이러한 말에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과 삶이 일치될 때 말로서의 전달이 효과가 발휘한다.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을 위해서는 말에 대한 어떤 제대로 갖춰진 내용의 전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사실이 있으면 형식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제대로 된 형식에 갖춰서 전달해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는 전달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달을 잘 해야 되나? 말로 전달을 한다면 그럼 어떠한 말로 잘 전달을 해야 되나? 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준비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준비 없이 막 하는 게 아니라 우선 내용을 잘 정리해야 되고, 도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도입 이후에 수많은 내용을 전달할 때 예와도 적절히 섞어가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은데 결론도 굉장히 나이스하게 잘 정리해야 전달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표현인데요. 그것을 표현할 때 발음에 대한 문제. 저도 이런 걸 다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인데 또 우울해지기 시작하지만, 어쨌든 발음에 대한 문제, 음성의 높낮이, 그리고 말에 대한 빠르기도 잘 조절을 해야 된다. 늘 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강조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호소하게 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교감을 일으키게 될 때 빠르기와 음정의 높낮이가 다 달리 사용되어야 효과적인 전달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의 산만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달이 잘 이루어지려면 집중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교육이 이루어질 때 주의 산만한 것을 다 제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학생들에 대한 내면의 문제나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주의 산만한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조절 가능한 환경의 문제는 우리가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그 환경을 다 내팽개친 채 아무리 열띠게 생각과 감정과 말을, 행동을 말로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환경이 어수선하면 그것이 집중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절 가능한 환경은 조절을 해라. 그래서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전달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해라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드백인데요. 피드백도 중요한데, 전달을 잘 하려면 학생들이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잘 관찰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잘 받아서 아이들의 생각, 아이들의 감정, 아이들이 정말로 그 내용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감안하고 전달해야 효과적인 전달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달의 원리는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전달이 잘 미흡해서 지금도 전달이 잘 되는지 저를 돌아봐야 되는 건데, 계속적으로 저도 염두에 두고 좀 잘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마음의 원리입니다. 마음의 원리도 이런 문장으로 우리가 시작합니다. 마음은 전인격, 즉 지정의를 다 포함한다. 원래 마음이란 단어가 성경으로 얘기할 때도 전인격을 포함해요. 영혼의 저 심형 깊은 곳에 대한 근원을 마음이란 단어로 성경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은 전인격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움직여야 삶이 변화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전달될 때 그 사람의 마음까지 건드려야 삶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느끼고 아무리 뭔가를 행동하고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진심 깊은 곳에 그 마음이 어떤 동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삶이 바뀌지 않고 변화할 의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전달의 본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것을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로 얘기하거든요. 에토스는 정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인격, 그 사람의 정신을 포함한 인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토스는 이 설교할 때도 뭔가 열정을 갖고 있는 거 있죠. 이 정념이라고 하는데 그런 느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열정과 진심을 쏟아서 뭔가 불붙는 논리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파토스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로고스는 이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달의 본질은 세 가지.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그것을 전달할 때 진심과 열정, 그 느낌, 그리고 내용 자체, 이 세 가지가 전달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인격을 살펴보면
자, 교사의 자격은 됨됨이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좀 많이 돌아봐야 하겠죠? 교사의 자격은 됨됨이에서 온다. 왜냐하면 교사의 인격은, 이런 됨됨이에 대한 인격은 신뢰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현대 목회자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고 교사로서 서 있는 자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좋은 내용을 가르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리 효과적으로 전달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문성이 있고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가 무너지면 그 말에 대한 신뢰도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나요? 늘 경험하는 부분이죠. 그 사람의 삶을 볼 때 머리가 숙여지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어눌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존중이 되고 신뢰가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말과 전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신뢰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교사의 자격을 됨됨이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망가지면 말씀 자체가 아무리 좋아도 그 말씀에 대한 전달이 효과를 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네요. 제 인격의 말씀이 담아져야 하는데 인격이 무너지면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먼저 우리는 이것 하나를 잘 생각해 봐야 하겠네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정, 아까 파토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같은 느낌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동정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같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침의 순간 속에 열정으로 쏟아내는 나의 진심이 그와 함께 교류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파토스가 없다면 건조하게 되는 거죠. 그냥 지식 전달만 될 뿐이고 내 감정이 그 사람의 감정과 교류가 되는 것이 바로 동정, 같은 느낌을 갖는 겁니다. 그러므로 청중들의 열정은 그 청중들의 감정을 다룸에 있습니다. 사실상 아무리 탁월하고 정교한 논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청중들에 대한 감정을 사로잡지 않고 감정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되죠. 정말로 아이들이 듣고 학생들이 듣는, 그리고 사람들이 듣는 것이 이 남아있으려면, 삶의 여운이 있으려면 마음속에 흔적이 새겨져야 하거든요. 그러므로 파토스는 또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루기 때문이죠. 동정은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배워야 하겠다, 내가 저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삶에서 한번 실천해 봐야 하겠다 라는 것에 대한 동기가 유발되려면 감정이 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전달되고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될 때 마음속에 새겨지고 내가 그렇게 변화해야 하겠다라는 다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겠죠. 나는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진심이 있는가. 전달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진심이 있고 가르치려는 내용에 있어서도 사랑이 있는가, 그 아이들의 마음, 그 아이들의 감정까지도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학습은 감정의 상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저거 들어야겠다라는 게 감정의 상태에서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내용인데요. 내용은 신뢰와 동정 속에 하필이 갖춰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미 인격으로 신뢰가 쌓였고 우리가 동정으로 같은 느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잘못되거나 내용이 형편없게 되면 우리는 계속적인 배움에 있지 못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바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내용과 올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뢰를 얻게 되고 동정, 같은 느낌을 갖게 되면 그 속에 내용이 딱 실리면 이제 그 내용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의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해하고 실감하게 될 내용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우리 인격이 이미 이제 형성됐으니까 관계는 형성됐고 감정이 교류됐으니까 동기가 다 형성됐다면 이제는 내용을 그 아이들에게 심어서 정말로 이 말씀의 내용대로 아이들이 흡수하게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죠. 나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열정으로 막 믿는 거, 그런 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믿느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마음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3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을 알아야 한다.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되려면 그 아이들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삶에 끼어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잘 안다는 건 저 선생님은 내 마음을 잘 알아 라를 정도의 어떤 관계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알아서 삶에 끼어들면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말할 권리를 얻으라. 신뢰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신뢰를 얻어서 저 선생님 말은 내가 들어야 될 말이야. 저 선생님 말을 듣고 싶어 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도록 말할 권리를 얻으라. 그러면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당신의 경험을 숨김없이 얘기하라. 내가 이미 교사들은 다 컸잖아요.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된 것에 대한 결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학생 땐 이랬어. 나도 어려움의 시절이 있었어. 나도 이러한 굴곡을 거쳤어. 라는 것에 대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활동의 원리, 전달의 원리, 마음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고 현실과의 괴리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이 가르침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정말로 괜찮은 교사로 서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열정이 있다면 이 세 가지의 가르침에 대한 어떤 적용과 우리 스스로에 대한 돌아봄이 우리에게 좀 유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계속 교사로 서야 하니까요. 나중에 그냥 후회하고 나중에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교사가 아니라 이 원리들을 잘 적용해 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교사가 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의 원리, 전달의 원리, 마음의 원리, 이 세 가지 오늘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격려의 원리, 준비의 원리하고 하워드 핸드릭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에 대한 책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정하는 건 바로 제 마음. 안녕.